당신은 느리게 나이 들고 있습니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위기는 빠르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 가보면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로 가득한데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으며 4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이나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며 찾아오는 40대 남성, 이미 다른 병원에서 뇌영양제를 처방받은 50대 여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60대 남성 등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나이에 비해 몸과 마음이 부쩍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계는 하루 24시간만 가지만 몸과 마음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 48시간씩 늙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노쇠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진단명이 같더라도 노화 정도와 동반된 질환을 세심히 살펴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이 4가지 기둥을 세우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내재 역량을 개발하여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우리의 몸은 노화에 최적화되지 않았다. 2021년 1월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2020년에 48%까지 높아졌다. 같은 해 30대와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각각 58.2%, 50.7%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사람은 맛있는 것을 찾는다. 그게 본성이다. 수렵 채취로 연명하던 과거에는 당분과 알코올이 얻기 힘든 고밀도 에너지원이었다. 설탕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귀한 식재료였다. 현대적인 육종재배법이 정점에 달한 지난 몇십 년을 제외하면 과일의 당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사람은 편안한 것도 찾는다. 다른 야생동물보다 최고 속도가 느리고 공격력이 약한 옛 인류는 사냥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야만 했다.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오랜 기간 인류에게 사치였다. 그러다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가장 구하기 쉽고 값이 싼 에너지원은 정제곡물과 단순당이 되어버렸다. 체내에서 혈당을 올리는 능력인 당부하가 높아서 보상회로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잘 분비시킨다.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즐겁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쾌감을 높일 수 있는 비율로 성분을 배합한 최종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살아남는 음식은 대부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 정제곡물로 장식한 것들이다. 혈당은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이 점선을 넘어선 모든 에너지는 뱃살로 간다. 여기에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당처리 체계의 성능이 떨어져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높아진다. 더 많은 에너지가 뱃살로 간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을 쥐어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온다. 잠도 쏟아진다. 이렇게 졸다 깨면 갑자기 당이 당긴다. 인슐린이 급히 혈당을 떨어뜨린 탓이다. 갑자기 떨어진 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대 산맥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킨다. 음식이 당겨 어쩔 줄 모른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을 찾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간,
근내 지방에 있는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 물질을 쏟아낸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로 가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판단과 자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또 다른 기능도 떨어진다. 자제력이 떨어지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먹는다. 운동 생각이 날 수가 없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녹고 배는 볼록해진다. 호르몬 이상도 더 과격해지고 염증 물질 또한 더 늘어나며 판단력과 집중력은 더 떨어진다.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야의 고수나 금융 전문가로 가장한 치어리더들이 투자하라고 외치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보기도 한다. 잘못된 투자로 더 큰 우울감, 회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이처럼 번뇌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려 업무 효율과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심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몸에 남은 화는 고스란히 가속 노화의 원동력이 되어 체내 노화 시계의 태엽을 빨리 감아버린다. 코로나19 시대의 인류는 당부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목을 빼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상을 채워나간다. 이런 생활 방식이 습관화되면 삶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면서 자세를 지탱해야 할 코어 근육과 후방사슬 근육이 취약해진다. 배가 나오고 등이 굽는다. 목과 허리가 아프다. 운동을 하자니 몸이 무겁고 체력이 떨어진다. 체중은 더 늘어난다. 나쁜 습관이 유지되면서 삽시간에 몸은 안 좋은 방향으로 다름질친다. 이 가속 노화 사이클이 몇 년 더 진행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일찍부터 앓게 된다. 여러 장기의 기능 이상과 주요한 혈관 질환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며 일찍부터 젊은 시절의 명석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질병과 기능 저하, 장애를 일으키는 이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년기에 들어서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가 나이 들었을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따른 결과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쾌락 중독은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가? 현대인은 삶을 즐거운 것들로 채우려 노력하지만 늘 공허감을 느끼며 도달하지 못하는 행복을 신기루처럼 느낀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광고와 기사, SNS의 동영상과 사진은 행복을 찾기 위해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부추긴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극받는 소유욕과 과시욕을 채우려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 동기가 필요하다. 어떤 동기가 생기는 경우 실제로 행동을 개시할지 말지를 전두엽의 대뇌피질이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면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분비 신호가 작동한다. 그리고 이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좌절감과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마음의 화가 차오르는 상황이다. 전두엽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자제력이 있다. 그런데 중독의 고리가 형성되면 전두엽의 자제력은 약해진다.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술, 담배를 떠올리지만 보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자극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중독 회로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초가공식품은 이 중독 회로를 잘 형성한다. 이러한 중독과 보상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사용자의 의존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게임이나 SNS, 쇼핑앱, 투기 거래를 부추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등을 개발한다. 이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시대를 넘어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 틱톡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더 강하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자극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현대인은 이러한 자극에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다. 체내 도파민 신호는 자극에 적응한다. 이런 관계는 여러 약물과 알코올 등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강한 보상과 만족감을 주던 자극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처음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적응 현상이 진행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물건을 더 많이 사고 해롭고 자극적인 음식을 더 먹고 불필요한 여행도 더 하게 된다. 그러나 불쾌와 공허는 사라지지 않는다. 크고 작은 도파민 자극이 마구 섞여서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적응 현상 때문에 이런 행동은 더욱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해악이 커진다. 이 상황에 빠져 있던 전형적인 사례가 아돌프 히틀러다. 술과 암페타민을 비롯한 여러 도파민 자극원에 푹 빠져 살면서 나중에는 전두엽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졌고 도파민 결핍 증상으로 파킨슨병과 유사한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 쾌락의 총량은 늘릴 수 없다. 적응 현상 때문에 매우 강력한 자극원을 경험하더라도 그 보상 정도는 오래지 않아 기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더 큰 보상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며 그 결과는 절망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산업화 이전부터 시간을 보내던 방법인 풍경 보기, 새와 벌레의 소리 듣기, 독서, 악기 연주, 산책 등은 충분히 많은 보상을 주는 활동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활동으로 얻는 보상의 정도가 스마트폰이 주는 보상 강도를 이기지 못한다. 업무는 따분하게 느껴지므로 직장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여가 시간이 생기더라도 뇌는 쉬지 못한다. 독서와 묵상, 운동 등의 활동이 삶에서 빠지니 신체와 정신 건강이 함께 나빠진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 센서가 무뎌져서 잘못된 긴장이 깃들면 이 긴장은 다시 불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서 우울, 불안, 수면장애, 통증, 식욕조절장애, 만성염증과 대사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국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틀렸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쾌락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파민 리모델링을 시작하자. 삶에서 어떤 자극원이 지금 도파민을 분비시키는지 알고 해롭고 강력한 것들부터 덜어내는 식으로 도파민 리모델링 일지를 적어보자. 예를 들어 단 것이나 술이 당긴다면 언제 당기는지, 그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목이 말랐던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당이 든 음료수나 맥주를 마시는 대신 물 2컵을 마시고 나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해본다. 같은 방식으로 잠들기 전에 유튜브 대신 책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지하철에서 구부정하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바르게 앉거나 서서 호흡에 집중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등을 매일매일 간략하게 기록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나 쇼핑 앱을 열고 이유 없이 스크롤을 시작할 때 잠깐 멈추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아, 내가 지금 무언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구나. 왜 그럴까? 배가 고픈 걸까? 마음이 힘든 걸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 도파민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며칠 내에 악순환의 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2, 3주면 일상의 변화가 생기며 2, 3개월이면 인지와 정서, 체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생긴다. 삶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요인만 개선해도 삶의 여러 측면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현대인의 뇌는 쉬는 순간이 없다. 불교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분노, 욕심, 증오 등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더 크고 해로운 번뇌를 만든다고 보았듯이 현대의학에서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도 이리저리 올가매면 분재가 되듯이 하루 종일 반복 재생산되는 생각이 뇌 연결회로의 구조와 기능마저 바꿔놓는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만성통증 등 질병마저 일으킨다. 신경과학에서는 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런데 끊임없이 스마트폰 알림에 시달리고 메일함이나 메신저, 웹브라우저 여닫기를 반복하는 현대인의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집중해야 하는 일에는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즉, 마음 방황 상태가 반복되면서 쉬어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때도 집중하지 못해 실수가 늘어나는데 이런 뇌 상태는 ADHD 환자의 뇌 상태와도 유사하다. 그런데 마음 챙김 등의 명상을 하면 연결성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라앉는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명상이 중독이나 우울증 등 문제가 생긴 뇌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은 무언가에 집중이 잘 되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와도 같다. 쾌락과 폭음은 이 마음 방황을 잠시 달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꾼다. 생활 습관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병적으로 변화시켜 우울감과 불안, 통증, 분노가 따르게 된다. 자연스레 당분, 소비, 음주 등 빠른 도파민 분비를 좁게 되는 번뇌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반대로 마음챙김 같은 명상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명상의 핵심은 시종일관 노출되던 좋지 않은 자극을 줄이고 그 해로운 자극에 노출되어 있을 시간 대신에 바로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이다. 의료인의 번아웃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잠깐의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나 지루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호흡과 서 있는 자세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자극을 없애고 호흡과 자세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노화의 재설계, 습관부터 시작하자. 많은 사람이 좋은 습관 만들기는 아예 포기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들만 해내는 것 같다.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근력 운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허리와 목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제대로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 만큼 근육이 노쇠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 노년내과 의사 눈에는 지금의 생활 습관을 앞으로 10년, 20년 이어갔을 때 척추 상태가 선하다. 신체 기능이 자신의 몸에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체 기능이 좋으면 삶의 큰 스트레스도 견뎌낼 역량이 생긴다. 심하게 아파보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는 하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습관이 고착화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 조직만 남는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루 15에서 20분이라도 스마트폰 달력 앱에 일정을 등록하고 간단한 맨몸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홈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집이라는 장소가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회로의 환경적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방의 환경을 약간 바꾸면 도움이 된다. 2, 3주 정도 거의 매일 반복하면 생활의 여러 요소가 빠르게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낼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점점 많이 분비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4에서 6주를 유지하면 습관회로의 재생산 지수가 복리의 문턱값을 안정적으로 넘기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재편성할 역량을 키우는 것은 이제 살펴볼 내재 역량을 쌓아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삶의 내재 역량이 높아야 노화의 가속도를 줄인다. 흥미롭게도 생체라는 복잡 적응계에서는 안전마진을 내재 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으려면 50 정도의 자세 유지 근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평소 근력이 50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며칠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력이 떨어져서 의자에 앉아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평소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을 때 사용하던 자세 유지 근력이 49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자연스러운 근력의 유지보수 활동이 소실된다. 이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조차 없어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런 경우를 낮은 내재 역량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안전마진이 40일 때 평소 근력이 90이라면 병치레 하느라 근력이 80이 되더라도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래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하면 머지않아 근력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내재 역량의 개념은 일찍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다. 내재 역량을 점유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자각과 습관 회로의 재설계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내재 역량 자체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당부하를 견디는 대사체계의 내재 역량이 개선된다. 오랫동안 인지활동을 한 고학력자는 뇌위축이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지 영역의 내재 역량이 높은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인 내재 역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가 축적됨에 따라 조금씩 낮아진다. 체내의 구조적, 기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고장난 부분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견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노쇠현상이라고 한다. 자동차는 완벽하게 정비를 하더라도 처음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의 역량을 넘어서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꾸준히 내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노쇠하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 성공적인 나이듦을 위한 4가지 기둥. 노화를 이기는 몸.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은 에너지 대사체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해서 노화 속도를 제어하고 정서와 인지에도 영향을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 특별히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도메인의 성능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지면서 낙상이라도 당해 엉덩이 관절이 골절되기라도 하면 여간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이 낮으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를 받은 후 신체 기능이 더욱 떨어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인간의 골격계는 적어도 1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이동과 생산수단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와 철도, 자동차 등의 탈 것과 내연기관이나 기계가 보급되면서 사람의 근골격계는 자유로워졌다. 현대적 산업사회와 도시 구조가 이룩되었고 인간은 몸의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동성의 내재 역량은 원시 인류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 대가는 성인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근골격계의 불편과 몸과 마음의 질병, 나아가 노년기의 신체 기능 저하와 장애였다. 서구화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현대인이 신체 활동으로 사용하는 평균 열량은 하루 250에서 300kcal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도 근육을 사용해 움직이는 것을 손해를 보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동에 근육을 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도로를 가득 메우고 엘리베이터는 항상 만원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의 내재 역량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동성 도메인을 악화시키고 있다. 신체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광고하는 여러 가지 물건과 서비스들이 시장에 등장해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다.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값비싼 의자. 의자에 덧대면 허리가 덜 불편하다는 받침대와 쿠션. 전기자극이나 물리적 자극을 이용한 마사지 기계. 병원과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통증을 완화한다는 주사. 몸 여기저기에 좋다는 건강식품 등. 그 종류는 끝이 없다. 그러나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긴장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불편과 통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되고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만성질환들이 일찍부터 찾아온다. 결국 느낄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은 늘리거나 줄이려고 노력한들 별 차이가 없다. 편리함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탓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성과 습관이 고착되면 근골격계 건강, 대사 건강을 포함한 이동성 도메인이 가속 노화하면서 남은 세월 동안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루 20km를 걷고 뛰는 정도까지는 끄떡없다. 뛰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적절한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갖추지 않고 근골격계가 취약하고 체중이 과도한 상태에서 견딜 수 없는 부하가 걸리면 관절이 손상된다. 하지만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게 달리면 오히려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관절의 마모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둘째, 더 편하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예컨대 더 비싼 의자를 사서 오래 앉아 있거나 가까운 곳도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할수록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얻는다. 사실 매우 비싼 의자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의도는 건전하지 않다. 몸이 망가질지언정 비싸고 편안한 의자에 더 오래 앉아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뒤집으면 단 하나의 원칙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질 이동성 습관은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애초에 설계된 보폭과 걷는 속도에 따르면 사람은 1km를 10분 이내에 걸을 수 있고 1km를 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7, 8분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서울 시내의 웬만한 도로에서 2km 이내는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 10층 이하는 걸어서 오르내려도 힘들지 않다. 사람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평과 수직 이동의 기본값을 근육 사용하기로 만들면 하루에 수백 킬로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수평 이동에는 보행을 최대한 활용할 때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활동을 계산해보면 이것만으로도 하루 400에서 500킬로칼로리를 소모한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깨와 등, 목이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근골격계 긴장을 유발해서 목과 허리 디스크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스마트폰을 치우고 머릿속에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자세와 호흡을 살펴보자. 몸 전체의 감각, 귀에서 들리는 소리, 호흡 등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무기,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많은 사람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한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치매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 때문에 스스로가 나이 들었을 때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건강관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인지기능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이 왜곡된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미 가속노화 사이클에 빠진 상태에서 인지기능이 희미해짐을 느낀 장년, 노년기 환자들이 뇌영양제, 치매 예방약을 처방받으러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무척 많다. 약으로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굉장히 강력해서 뇌영양제로 소문난 한 의약품은 2020년에 국내에서 무려 8억 개나 처방되었다. 사실 그 약은 광범위한 정상인 인구 집단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마음건강 도메인에 대해 다룬다. 이 도메인의 핵심은 인지와 정서다. 이동성을 강화하면 마음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마음 건강을 개선하면 다시 이동성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음 건강과 연결된 여러 요소를 살피고 삶의 습관을 개선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간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 방황은 마음의 엔트로피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음속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고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마음의 결핍감을 더 많은 소비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이나 누리는 외형적인 것들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이 탐욕,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결과 소비와 탐닉이 늘어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근원으로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삼독이라고 말한다. 균형 잡힌 신체 활동과 운동, 가속노화를 예방하는 절제된 식습관과 금주, 금연 등의 생활 습관은 이 삼독이 가속노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준다. 가속노화 사이클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나에게 강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마음 챙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늘 안타깝다. 그들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치관, 생각,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도 수용하지 못한다. 자아가 자각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많은 의사가 운동하고 식사는 지중해 식단으로 바꾸세요 라고 말해도 환자들의 생활 습관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마음 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먹기, 걷기나 집안일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명상을 위한 앱이나 마음챙김 가이드 관련 유튜브 동영상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근력 운동의 효과가 정서, 인지, 대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는데 2, 3개월이 걸리는 것처럼 마음챙김이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또 충분히 수련하고 나면 그 효과가 1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다. 호흡을 생각하지만 호흡에 대해 생각하려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 서거나 앉거나 누운 모든 자세에서 몸에 긴장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자. 입꼬리를 살짝 들어올려 아주 고요한 미소를 지어보면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00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의 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생각하면 마음챙김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잃을 것이 거의 없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상의 영양제가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보자.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세 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삶의 세 번째 도메인은 건강과 질병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모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들 에너지 섭취를 줄여서 살을 빼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늘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다이어트에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의지가 약해지면 다시 이전의 식습관으로 되돌아가며 금세 체중이 되돌아오고 체지방률은 치솟는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할수록 사람들의 체내에는 점점 지방만 남고 근육은 줄어들며 요요는 빠르고 강력하게 찾아온다. 나중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상황이 되어 체중과 열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며 자신의 몸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빼빼 마르고 싶은 강력한 목적의식과 높은 의지력, 실천력을 갖춘 사람들은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열량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섭취한 결과 스스로 근감소증을 만들기도 한다. 저속 노화 과정에서 체중과 체성분, 영양분 섭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이러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총칼로리를 줄인다는 다이어트 논리는 모두 틀렸다. 먼저 개인의 신체에 대해 갖는 신체상부터 틀렸다. 한국의 젊은 여성은 대개 깡마르고 싶어 하는데 그 깡마름은 건강을 해칠 정도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뚱뚱해진 것 같다가 아니라 근육이 너무 빠져버린 것이다. 근육이 없는 상태로 계속 다이어트 식단을 시도하면 요요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골다공증이 생긴 뼈와 지방만 남게 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체형이나 체중에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이 문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진 상태에서 체중에 대한 집착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단순당, 초가공식품, 술, 담배라는 가속노화 자극원에 빠지고 가느다란 팔다리와 올챙이 배 체형의 중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칼로리 식사와 근육량 감소 그리고 당분 섭취는 모두 기초대사량을 감소시킨다. 결국 요요라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요요가 오면 낮은 근육량과 감소된 기초대사량이 시너지를 일으켜 지방은 최고 속도로 증가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평균적인 젊은 남녀는 여러 대사질환과 만성염증을 일으키며 스스로의 내재 역량을 빠르게 깎아먹는 가속노화 체형을 가지고 있다. 늘씬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과 근골격계 균형을 보존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충분한 근육량과 적절한 체지방, 올바른 식습관이 결합한 적정 체중이 필요하다. 자연스럽지 않은 당 섭취가 끼치는 악영향을 실감하고 싶은가? 일단 2, 3일 동안 초저탄수화물 식이를 하거나 탄순당과 정제곡물을 일주일 이상 먹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평소에 즐기던 무언가를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자세히 느끼고 기록해보자. 콜라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음식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례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체내 독소를 배출해 준다는 해독 주스다. 어떤 재료를 갈고 짜 넣든 간에 탄수화물을 액체로 만들어서 들이켜면 즉각적으로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되며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정화될 리가 만무하다. 사람의 뇌는 기인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폐암에 걸린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인덕션 레인지 보급이 급속히 늘고 있다. 정작 폐암의 잠재적 원인은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유기화 합물 기체다. 이 기체는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가열하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동일한 양이 생성된다. 결국 이를 줄이려면 후드를 사용하고 재료를 굽지 않는 대신 찌거나 끓여 먹는 등 다른 조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레인지의 차이는 이산화탄소와 극히 적은 일산화탄소 등 연소의 결과물이 발생하는지 여부다. 이들은 발암물질이 아닐 뿐더러 이마저도 후드를 사용하면 대기로 배출된다. 게다가 인덕션 레인지는 가격이 비싸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도 가스레인지보다 50% 이상 많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해서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덕션 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손해인 방법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사실관계는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그저 가스레인지는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는 감정적 판단만 남는다. 사람의 뇌는 최근에 접한 사실만을 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사건을 선악의 구도로 해석하는 데 익숙하다. 생각과 판단에 감정이 개입되는 경향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스레인지는 무시무시한 이미지, 인덕션 레인지는 고급 생활의 이미지,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라는 공포를 없애주는 부적,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환기장치는 전기요금 폭탄 등으로 단정짓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실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좋고 나쁨의 이미지가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졌던 음이온은 방사성동위원소로 만들어낸다고 밝혀졌다. 사람들은 각종 영양제를 먹고 항노화 클리닉에 방문해서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항산화 주사를 맞는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조합해 하루에 축적되는 노화의 정도를 500에서 2000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중 200에서 300을 차지하는 중요한 한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0.1에서 0.2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다지 의미 없는 것들에 시간과 비용을 쓴다. 가속 노화가 진행되도록 항노화 건강으로 광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해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셈이다.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그러한 습관 자체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질병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가장 최첨단의 치료를 받고자 한다. 기대여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다가 암이라는 명확한 적이 생기면 기대여명을 몇 주 늘리는 치료법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 따라서 우리는 뇌의 경향성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재산과 건강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노화와 죽음을 외면하고 불편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능수능란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노화와 질병, 장애는 거대한 욕조에 비유할 수 있다. 세계의 수도꼭지로 쏟아져 나온 물이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유의미한 내재 역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안타깝게도 이 욕조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다.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바로 욕조의 밑면적을 넓히는 것, 즉 젊어서부터 내재 역량을 강화해 놓는 것과 세 번째 수도꼭지의 유량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건강, 질병과 관련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꼭지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두 번째 수도꼭지인 유전자는 이미 태어난 이상 바꾸기가 어렵다. 세 번째 수도꼭지는 후생 유전학적 지형, 생활습관, 환경, 질병, 약 등 모든 후천적 경험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유전자의 발현 정도나 시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팔자도 어느 정도 고쳐볼 수 있다. 단, 세 번째 수도꼭지가 일정 정도 열려서 유량이 많아지면 점점 잠그기 어려워진다. 일단 구멍이 생긴 댐은 점점 붕괴에 취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포와 조직 그리고 장기체계에 고장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양성 되먹임을 일으켜 노화의 생물학적 핵심 특징들이 더 빨리 발현되도록 만든다. 노화에는 복리이자 같은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근거가 불명확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나 행동을 결정하는 수많은 단계마다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건강과 행복을 미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려는 사람들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다. 남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임상적으로 검증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보조제는 현재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효과가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서 얻는 효과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다. 돈 내고 맞는 비싼 주사나 다양한 요법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를 스스로의 내재 역량을 보존하는 방향과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치료라는 이름이 붙은 다양한 처치들은 아무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증이나 불편감 하나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통증 완화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팔리는 기구나 장비도 마찬가지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찾는 것과 비슷하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릴 뿐이며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내재 역량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중에는 운동이나 마음챙김 명상처럼 귀찮더라도 능동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많다. 약간의 불편이 편안함으로 느껴지고 노화의 세 번째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이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덜어내기의 기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네 번째 기둥. 나에게 중요한 것. 삶에 관한 계획과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이 세 도메인을 아우를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도메인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보드리아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개성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차이에 대한 강요와 복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개성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자신의 중거 집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비 행위를 한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필요 없는 지출 탓에 스스로 궁핍해진다. 이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빨리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부적절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과로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가속노화 생활 습관에 연료를 제공한다. 결국 자극적 소비를 통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여행 산업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휴가의 모습은 휴가를 얼마나 멋지게 보내는지 SNS에 과시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서로 다녀온 여행지를 비교하게 만든다. 위치제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건강과 정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과잉 여행으로 파급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사람의 본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만들 때 많은 노력이 들거나 재료가 희귀해서 비싸고 비싸니까 선호되는 음식들이 있다.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 푸아그라, 고가의 와인과 위스키 등이다. 서울 뚝섬에 있는 수도박물관에 가면 350ml의 0.13원인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와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생수들을 비교해서 전시하는데 가장 비싼 것은 한 병에 10,000원을 넘는다. 비싼 이유는 그저 더 멀리서 배나 비행기로 싣고 와야 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어쨌든 비싸니까 고급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재화를 소유해도 인간의 도파민 분비 체계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재화가 아니라 삶의 요소들에 대한 돌봄이다. 전문가의 시각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자신이 주로 연구한 인구 집단 또는 동물들의 현상을 조언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구 집단을 관찰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발견하면 잠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미 잠이 부족한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려 애쓴다. 무릎 관절염이 우려된다며 달리기가 관절에 해로운 운동이라고 조언하는 의사들. 근력 운동은 목과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다며 걷기만 하라는 의사들도 있다. 생애주기나 삶의 조화를 고려한 조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속 말했듯 노화는 복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노화의 복리 효과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일찌감치 찾아오는 치매, 신체 노쇠와 이에 따른 장애 등이다. 그래서 내재 역량 관리를 위한 다면적 노력은 가급적 일찍 시작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십 년 동안 내재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보통의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삶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뇌위축이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치매를 앓지 않으며 90대에도 평균적인 젊은 성인보다 나은 이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이 삶의 문제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고 생활을 개선해가면서 삶에 폭넓게 나타나는 즐거운 변화를 느껴보라.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다. 많은 분들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앓고 돌아가시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그것을 9988-234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사실 정말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노화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와 질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이 들어감에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 평소 건강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 걷기와 운동을 통해 신체적 이동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우리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나이듦을 위한 4가지 기둥을 잘 기억하시고 지켜나가셔서
우리의 삶을 더 활기차고 아름답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9988-234의 희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